안녕하세요. 네. 자, 뒤 강의 계획서를 잠깐 봐보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회고요. 6회고, 오늘 이제 추가 판례가 나갔죠? 이 추가 판례는 이 판례집은 순환을 거쳐서 계속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1순환, 저녁반이 1순환, 2순환, 3순환인데, 1순환부터 이 판례집을 같이 기본교재하면서 계속 끌고 왔고, 제가 마지막 순환까지 이 판례집을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복시키기 위한 취지인 거고, 우리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판례를 중요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만 정확하게 깨고, 이것도 사실 많아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뭐 주관식은 이거보다 더 줄여야지, 양을. 별 2개, 3개짜리로 공부하시는 거고, 객관식은 별 하나부터 별 3개. 왜냐면 객관식은 약간 좀 포괄적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에 객관식이 나와? 할 정도로, 그런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소송법적인 측면, 어떤 때는 상법적인 측면, 이런 것도, 지문으로 그냥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답지문으로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판례를 이제 중요시하는 취지고, 요 추가 프린트 판례는 요 판례집에서, 이제 그 후, 작년 2020년 5월달 이후에 나와 있는 추가, 판례를, 자료 안 받으셨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예. 추가 프린트. 오늘 첫날은 추가 프린트 할 거고, 시간이 허락하면 채권 총론을 일부 좀 나갈 거고, 그리고 뒤에 강의 계획서를 보면, 강의 계획서를 봐보면, 첫날, 최신 판례하고 채권 총론을 좀 시간 내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채권 총론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13일까지도 잡혀있긴 한데, 내일로 끝내야 될 것 같고, 채권 강론이 목요일날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이어서 하면 되는데, 요 객관식 문제를, 오전반은 OX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OX 대신, 해마다 제가 하는 게 최신 문제죠. 법원 서기보 문제, 9급 시험 문제예요. 법원 서기보 9급 시험 문제를 오늘 나눠드린 거고, 그 다음 내일 사무관 승인시험 문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땡겨서 나눠드릴 거라고. 그 취지는 원래 시험 보면 좋은데 다 오픈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집에 가서 풀어보시라고 미리 문제지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돼 있으니까 3순환까지 따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 3가지 시험은 준비를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기보 문제하고 2021년도 올해 서기보 문제죠. 그 다음에 사무관 문제, 얼마 전에 본 거지. 4월 달에 본 거. 그 다음에 법원응시는 해마다 7월 달에서 7월 달 정도에 봐요. 6월 말에서 7월 달 사이. 그러니까 7월 달 12매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가 법원응시는 최신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신 문제로다가 풀으시면 OX를 푸는 거가 다름없어요. 그리고 요 서기보 사무관 법행 문제에서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꽤 출제를 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객관식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각 그 지문에 답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문에 OX로다가, 제가 그 밑에 다 해설에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지문을 읽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고득점이에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서기보 문제를 미리 준 이유는, 오늘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내일은 저하고 지문을 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각 지문에 한 2개 내지 3개, 상황에 따라서 1개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한 20대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 집에 가서 풀어보셔야지 저하고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시험지 가지고 오시고 또, 그러니까 수업 먼저 하고 끄트머리 1시간 정도 내지 한 50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같이 확인할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럼 반복이 된단 말이야, 복습이. 자, 먼저 오늘 추가 프린트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료. 그 첫 번째 그 지문은
판례는 그 볼드체 위로 네 줄 올라가시면 문단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볼드체 위로 네 줄 올라가시면 거기부터 읽어봐 주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은 볼드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첫 번째 사례는 올해 법원 승진 문제 기출 문제예요. 기출 지문이야. 그것도 답 지문으로. 그러니까 내일 법원 승진 자료가 나갈 건데 이제 확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조합이 해산할 때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청산인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어요. 721조 1항 2항하고. 자, 그런데 청산인 해임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특히 법원에 어떤 신청하는 규정은 없어요. 어떤 규정만 있냐면 밑줄 민법은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청산인의 조합을 해야지 못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떻게 해임 청구할 것인지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얘기야. 일괄적인 개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볼드체, 이게 이제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한 해임 청구권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별도 규정이.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 청구권을 피부정거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해임에 관한 별도 법원에 해임 청구권이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는 가처분 인정 안 된다. 이런 취지다라는 거예요. 사무관 승인의 기출문제 답지문으로 물어봤다고. 아주 가장 최근 판례이기도 한 거죠. 자, 그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그 볼드체 바로 밑으로 세 줄이 이제 그게 판시 사항인데 확인해 보면 이것도 이제 약간 그 소송법적인 측면의 판례,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 이런 것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넘나든다. 민법 판례와 민사 판례로서 민사소송법적인 측면도 넘나들면서 물어본다. 그냥 결론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즉 판결의 효력이 위 소송의 변론 전교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냐라는 거예요. 안 미친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설사 기각 판결을 받았어도 그 후 그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그 자가 가등기 말소 청구할 때는 서로 판결 효력이 명을 안 미치기 때문에 역시 근저당권에서 말소 청구할 수 인정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밑에 볼드체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볼드체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두 번째 볼드체 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죠. 나온다면은 판결력이 미치냐 미치지 않냐. 그 판시상 측면이기도 하고 그 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판례도 판결력이 2번은 사실관계인데 사실관계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했지만. 그리고 지난 나간 자료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자료 갖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2페이지 판결지 1번 정도만 받으시는데 취지는 이런 거죠. 자, 업동이 깐난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남의 집 앞에다가 들여다 놓고 가는 경우죠. 그래서 그 부잣집 그분을 하고 그분이 키우기를 바라면서 업동이를 이제 입양하는데 원래 업덩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입양 신고해야지 입양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입양 신고하면 놀림을 받는단 말이야. 이 아이가 커서. 그렇기 때문에 입양 신고 안 하고 친생자 신고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친생자 신고는 허위죠.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원래 입양인데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이란 말이에요. 그 효력은. 근데 입양하려면 입양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입양 신고하면 그 아이 장래에 문제가 있으니까 친생자 신고를 하는데 이 친생자 신고가 뭐예요? 허위 친생자 신고죠. 허위 친생자 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자, 허위 친생자 신고는 입양의 효력이 있으려면 원래는 입양 신고는 입양의 효력은 입양 신고를 해야지 입양의 효력이 있는데 허위 친생 신고는 원래 입양 효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입양의 효력으로 인정해줘요. 허위 친생의 신고를. 그러면 입양의 실제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입양 무효 사유가 일단 아니어야 돼요. 무효 사유가. 자, 입양 무효 사유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 판례는 이제 15세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기 전 판례이기 때문에 15세예요. 지금 현재는 13세 기준이에요. 13세. 15세 기준은 과거 이 법이 바뀌기 전 판례고 13세 기준으로 13세 미만 하고 13세 이상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3세 미만의 자를 입양하려면 그 13세 미만은 자기가 스스로 입양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의 승낙, 대락이라 그래. 대락. 승낙을 받아야 돼. 부모님 승낙이 없으면 뭐예요? 무효예요. 입양 무효 사유야. 자, 입양 무효 사유는 입양의 시조 요건은 입양 무효 사유도 없어야 되고 또 그 부모님이 자기 친자식처럼 키웠어야 돼.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 입양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 되고 자기 부모님이 친자식처럼 키웠어야 돼. 그 두 가지를 입양의 실제 요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같은 두 가지 입양의 실제 요건을 있으면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돼. 그래서 원래는 입양으로서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무효행위 전환이 돼서 138조죠.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3세 이상이라면 이게 대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 승낙 안 받아도 무효는 아니에요. 취소 사유일 뿐이지. 왜? 동의 안 받은 건 13세 이상은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근데 13세 미만은 동의 안 받으면, 부모님 승낙 안 받으면 무효라고. 그러면 입양의 실제 요건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탈락이 되잖아. 그러면 입양의 실제 요건이 없는 거예요. 자, 입양의 실제 요건이 없으니까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자, 13세 이상이면 무효행위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13세 미만이면 부모님 승낙은 입양의 무효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입양의 실제 요건을 못 갖춘 거야. 못 갖추기 때문에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된다 이 소리야.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된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되지만 이 13세 안 된 입업동의가 나중에 13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무효행위 추인할 수가 있어. 추인. 그렇죠?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다시 입양 13세가 안 된 자 업동의는 대락이 부모님 승낙 안 하고 몰래 놓고 간 거잖아. 부모님 승낙이 없어. 그러니까 입양이 무효야. 실제 요건 중에 두 가지 기준이 탈락이야. 입양에 무효 사유가 없어야 되고 자기가 친자식처럼 부모님 키웠어야 돼. 친자식 부모님 키운 건 맞아. 그런데 승낙이 없기 때문에 무효.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야. 전환이 안 된다. 그럼 전환이 안 됐어도 그것으로 입양의 효력이 뭐 없는 거냐? 무효행위 추인이 될 수 있다. 추인. 추인은 그자가 업동이가 13세 이상이 되면 추인할 수 있다. 추인. 물론 추인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13세 이상이 되면 대락은 필요 없죠? 물론 부모님 동의를 안 받는 요건 탈락은 되지. 그렇지만 그건 취소 사유에 불과해. 13세 이상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의 무효 사유는 없는 거예요. 취소 사유는 있을지언정. 자, 입양의 실질 요건. 그 13세 이상인 된 자가 자기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따르고, 그 부모님도 친자식처럼, 키웠다. 그러면 입양의 실제 요건을 갖췄다고 봐요.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그러면, 허위 친생의 신고가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효력이 있게 된다. 이때도 실제 요건을 갖추면 소급표가 있다.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는데, 예외적으로 신분행위와 관련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런 법리다라는 거예요. 입양의 실질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이제 15세 이상의 추인이 인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입양을 시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 법리에서. 자, 판결 2번은 안 보셔야 돼요. 판결 2번은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참고하라고 넣은 건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안 봐도 된다. 결론적인 내용만 확인합니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138조, 무효행위 추인 139조. 다만 입양의 시조를 갖췄다면 무효행위 추인 법리에서 소급표가 인정된다. 신분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민법상 139조는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어요. 하지만 신분행위와 관련해서 소급표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허위 친생자 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된 판례다라는 거예요. 자, 3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는 이건 지금 객관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에도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판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물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판시사항이 정해져 있죠. 사안은 갑하고 을이 공유관계다.
공유 관계로서 여자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이렇게 사례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여자가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또는 가불병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야? 소수 지분권자다. 어느 한 사람도 과반수가 아니다 이 소린 거야. 자, 이 사람 2분의 1도 소수 지분권자예요. 자, 이 중에서 만일 갑이라는 자가 그 목적물을 단독으로 의뢰 동의를 안 받고 단독으로 사용 수익한다라는 거야. 자, 과거 판례는 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갑을 상대로 인도 청구도 되고 방해 제거 청구도 돼요. 방해 제거 청구도 돼요. 그 과거 판례가 그것도 전환자 판결이었었어요. 즉 인도 청구라든가 방해 배제 청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는 측면에서 다 인정해줬어요. 인도 청구도 가능하고 방해 제거도 청구된다. 그런데 바뀐 요 새로 나온 전환자 판결에 따르면 인도 청구는 안 돼요. 인도 청구는. 이건 보존행위로 안 봐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로 상대로 단독 사용시간자에서 인도 청구하는 건가? 과거는 인정해줬지만 보존행위라는 측면에서 인정해줬다고. 근데 바뀐 전환자 판결에 따르면 인도 청구 안 된다. 하지만 방해 배제, 방해 배제 요건 된다라는 거, 요건 된다. 즉 213조에 의한 인도 청구는 안 되고 이제는 바뀐 전환자 판결, 현재 전환자 판결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방해 배제 청구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결론은 요거예요. 인도 청구 안 된다. 방해 제거 청구 된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청구도 되고 방해 제거도 된다.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럼 틀린 거야. 인도 청구는 안 돼. 방해 제거는 된다. 이렇게 하셔. 자, 그러면 이걸 판례 사례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판례 사례는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각각 을하고 2분의 1 공유 지분권자인데 둘 다 소수 지분권자인데 갑이 그 토지 위에 단독으로 을의 동의를 안 받고 소나무를 식재했어요. 소나무를 식재했을 때 을이 갑을 상대로 소나무 제거 청구 그리고 그에 따른 토지 인도 청구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거 청구는 돼요. 소나무 제거는 돼. 인용됐어. 하지만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봤다. 인도 청구는 기각. 또 하나 판례는 이건 약간 디테일한 판례인데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주장했어요. 을이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주장했어. 자, 그럼 부당이득은 이 갑이 목적물을 점유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단독으로. 그러면 을의 2분의 1 지분한 데서는 부당이득은 맞아요. 언제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인도가 인정된다면 인도받을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 물론 을 2분의 1 지분 한도에서 갑의 2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의 한도에서 을 2분의 1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인도가 인정된다면 인도받을 때까지일 거야. 근데 인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 당해판을 언제까지 인정했냐? 사심 변론 정교시까지. 그래서 점유한 날로부터 사심 변론 정교시까지만 인도 청구를 인정해줬다. 사심 변론 정결 이후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인정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인용인 거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래서 그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는 안 된다. 방해 제거는 된다. 인도가 안 되니까 인도받을 때까지 2분의 1 지분한 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되고 사심 변론 종교시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요 3번에 나와 있는 3페이지 나와 있는 전환체 판결은 그 옆에다가 이 추가 프린트 18페이지 또 24페이지 비슷한 판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페이지 나와 있는 요 전환체 판결이 페이지 18페이지 되는데 18페이지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구조서 이용 동일성이 없게 됨에 따라 단순 공유가 됐을 때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어쨌든 공유잖아. 구분 소유주가 구조서 이용 동일성이 없어서 공유가 됐을 때 그래도 똑같다. 또 하나 24페이지인데 24페이지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구분 소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똑같다. 똑같은 법리다. 이 전환자 판결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페이지 나와 있는 공유에 관한 전환자 판결 법리가 28페이지 구조사에 의한 독립성이 있는데 그것이 구조사에 의한 독립성이 없게 됨에 따라 단순 공유가 되는 경우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공용 부분일 때도 20페이지, 24페이지 똑같다 법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4페이지로 가보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죠.
이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도 사무관 승인시험인가에도 기출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 이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인 거예요. 그 4페이지 하단에 밑줄을 가보면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소멸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공탁한 때. 그래서 공탁 그 출권자가 출급했는지 그건 안 따지는 거예요. 일단 공탁하면 회수 청구권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공탁한 때 채권 소멸 효과, 변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자, 발생하나 피공탁제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제에 가지는 별도의 채권의 집행권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 소멸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해제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탁하면 상대방 공탁 출급 청구권자가 출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 공탁, 즉 채권 소멸 효과가 생기는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채권 소멸 효과는 사라져요. 근데 공탁자가 스스로 회수하는 것도 회수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 청구권의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의해서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도 회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소멸 효과는 처음부터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채권 소멸 변제 효과가 안 생긴다 이 소린 거예요. 나아가 문단 바뀌는 부분 부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대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 추심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소멸 효과가 사라진다. 이런 거예요. 변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변제 공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편 5페이지 공탁물 출급 청구권과 공탁물 회수 청구는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압류가 있어도 회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제 공탁의 효력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압류가 있어도 회수 청구권에 대해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회수하게 되면 채권 소멸 효과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식의 문제도 있어요.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압류가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지. 예. 자, 5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는 볼드체 위주로 체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볼드체 위주로 볼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 20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전유 부분, 구분 소유 건물이 성립하면, 구분 소유 건물이 언제 성립하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기존 판례, 등기, 일동 건물, 구조사용 독립성, 구분행위, 그리고 대장상, 등기부상, 기재까지 돼야지만 구분 건물로 소유권을 가졌다고 봐줘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분리처분 안 된다는 거야. 전유 부분과 대지율을 분리처분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바뀐 전환차판은 언제인 거죠? 반드시 대장상, 등기부상 기재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동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사용 독립성, 그다음에 구분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구분 건물 소유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아직 대장상,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구분 건물이 됐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대지를 분리처분하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20조에 위반된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이 있다든가 공정증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리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밑에 볼드체. 구분 소유자들이 등기가 됐다면 이 규약으로다가 분리처분을 정해야 되겠지. 근데 아직 구분 소유자들이 아직 그 분양 대금만 납부했지 아직 등기는 못했어요. 그러면 분양자 명의로 다 있지. 그때는 공정증서로 다 분리처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분 소유자들이 등기했다면 규약이야. 여러 명일 거니까. 규약은 여러 명을 전제라는 개념인 거야. 근데 공정증서는 한 사람이어도 된다라는 거야. 분양자 아직 그 구분 소유 순양자들이 아직 분양대금을 납부 안 했다면, 납부해서도 아직 등기 안 해갔다면
소유자는 명의는 한 사람일 거 아니야. 분양자, 아직 분양자 명의로 돼 있다면. 그쵸? 네, 그런 취지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볼드체. 구분 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즉, 분양대금은 납부했는데 아직 등기 안 해간 경우에는 집합금을 20조 2항의 단서에 규약으로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해야 돼요. 왜?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꼴이니까 원래 구분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분양자 단독으로 공정주소로 분리처분하면 돼. 근데 이 구분 소유자들이 등기에 갔으면 규약으로서 그 분리처분을 정해야 되겠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해 갔어도 구분 소유자 준에서 지위를 인정해줘요. 그러면 규약이다. 공정주소가 아니라. 그래서 정하여야 하고 분양자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는 대지 사용권이 분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낼 수 있어. 구분소유자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여러 명 있다.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가 여러 명 있다. 이럴 때는 분양자 단독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라고. 규약을 정해야 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걸로 봐서 6페이지로 가보시면 이것도 약간 가족법적인 측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 하나를 흐릿하게 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민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답집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지. 최근 판례는 답집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판례는 답집으로 체크될 가능성이 높다.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런 식의 형태와 관련해서. 자, 볼드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 때 권리를 가진다. 추가 프린트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어. 자, 가족관계 등록법에 이런 규정이 있대. 볼드체 위주로. 생부가 그 옆을 계속 읽어볼게.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볼드체. 신고서의 기재 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이래. 그러니까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와 관해서 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 그럴 때는 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생부 단독으로 할 수 있대. 자, 그 밑에 볼드체. 이런 법리가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우회권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이런 생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인 것이고 외국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아요. 그런데 그 서류를 첨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협조를 안 해. 이럴 때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자, 외국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자신 생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 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인데도 적용된다. 적용된다는 데가 무슨 뜻이야? 생부가 단독으로 생부 주소지나 생부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도 서류를 첨부시키지 못할 때 이럴 때도 생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도급인, 수급인. 자,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은 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물을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경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합한다. 자,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은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경합해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7페이지 상단 판결지 2번. 자, 민법 391조는 이행보자의 고유과실은 채무자의 고유과실로 본다. 따라서 원래 채무자의 귀책이 있으면 이제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채권자는. 근데 채무자는 명백한 귀책은 없는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행보조자가 어떤 귀책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이행 보호자의 귀책을 누구 귀책으로? 채무자의 귀책으로 봐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채무행에 따른 수령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행 보조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행 보조자가 채권자한테 채무행 책임을 안 물어요. 이행 보조자하고 채권자는 어떤 채권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행 보조자는 채권자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이행 보조자의 불법행위 손배 책임과 채무자의 채무행 책임은 부진정에 대한 채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채무자가 이행보호자를 지시 감독할 경우도 있지. 그러면 이행보호자는 피용자가 되고 채무자는 사용자가 돼서 756조 책임 이렇게 질 수 있다. 자, 판결로지 볼드체 이행보호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시 감독 받는 관계가 있다면 756조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없다면 이행보호자는 단순한 불법행 책임이고 채무자는 채무행 책임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사유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해서 종속적인 지위가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는 상관없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 또 이행 보조자가 또 이행 보조자를 드릴 수 있어요. 이때 복이행 보조자라고 말하는데 이때 복이행 보조자의 귀책에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 보조자 아니에요. 채무자가 채무행 책임을 지느냐라는 거예요. 복이행 보조자의 귀책에 따라서. 자, 복이행 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 보조자 아니야. 채무자는 복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자, 판결 1, 2, 3 다 물어볼 수 있어 객관식으로. 판결 3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비산점이죠.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성립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판결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7페이지 하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서 제기 판이사항으로 바라볼게요. 그 판이사항 1번의 적극, 소극, 그걸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판결료지 2번은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는데 잠깐 설명은 드릴 거예요. 판결료지 1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판이사항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자관계 존부 확인해서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862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속관자로 한정된다. 그럼 맞는 질문이다. 적극. 자, 민법 770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당사 적격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에서는 그 865조에 가면 그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만 당사 적격이 있는 것이지. 777조에서 친족의 범위가 넓어요. 865조보다 그 권리자가 더 넓다고. 친족이라고 해서 다 친생자 존부 확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자, 판결료지 2번 내지 판이사항 2번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관계를 잠깐 봐보면 사실관계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답 지문은 1번 판이사항 1번에 있다고. 자, 판이사항 2번 내지 판결료지 2번은 이런 얘기지. 갑이라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였어요. 독립유공자. 근데 여기에 자녀가 누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정, 장남, 그리고 여기 을, 장녀, 그리고 기가 있었어요. 기는 뭐 차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을의 장녀의 자녀인 병이 이 사람들은 뭐 사망했겠지.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됐어요. 독립유공자 유족.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입는 거예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무슨 뭐 시험에 가산점이 주어진다든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또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면.
이걸 누가 문제 삼았냐면, 장남의 자녀도 아니고, 손자. 요자의 손자. 그러니까 갑의 누구야? 증손자겠지. 요자가 뭘 주장했냐면, 갑과 을사에는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유족 인정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사람도 아닌, 요 손자가, 정의 손자가 갑과 을사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존부 확인해서 얘기했어요. 이해관계가 없다, 있어요, 이해관계가. 왜냐하면,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또 다른 자가 또 있었어요. 요런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요 손자가, 물론 이 무는 777조의 친족에는 해당해요. 이 사람이 친족에는 해당돼. 그렇지만, 모든 친족이 친사형제 존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관계 없다. 어차피 이 사람이 친사형제 존재 확인서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부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 못 받는다. 이 사람은 유족으로 못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판시상 2번 내지 판결 2번이다. 그건 이 자체를 2차 객관식으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판시상 1번에 관한 지문 적곡 소곡 요걸 물어본다라는 객관식으로는. 자, 8페이지 가보시면 하단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자, 마른 목걸이 판시상이야. 결론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들은 임대차기 끝난 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소멸시가 진행하는지라는 거예요. 진행하는지 여부. 소멸시가 진행하는지 여부.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원래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목조물 인도 청구권이 서로 동시항변권이 있어요. 자, 동시항변권이 있어도 소멸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 네, 그렇지만 이 동시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죠.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보증금 반환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소멸 진행한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매매일 때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하고 매수인의 소유권인 청구권 서로 동시항관계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인 청구권 소멸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그 매수인이 목조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진행 안 하죠?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런 것도 객관식이 잘 물어보지. 매수인이 소유권인 청구권, 매도인이 매매대금 청구권, 채권인 청구권이야. 10년 소멸시효야. 근데 매수인이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한 소유권인 청구권은 소멸 진행 안 해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한 소유권인 청구권 소멸 진행 안 한다고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 진행 안 하는 건가? 그렇진 않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그것도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객관식으로. 자, 여기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 진행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이런 건 답집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자, 10페이지 판례 가보면 지금 이런 관련 판례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원래 등기부상의 저당권자하고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등기부상에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등기부상 저당권자하고 채권자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갑이면 등기부상의 갑 이름으로다가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또 채무자도 실제 돈 빌린 사람하고 등기부상이 되는 채무자하고 같아야 돼. 자, 다르면 부종성에 반해서 그 저당권은 무효예요. 자, 다시 실제 채권자하고 등기부상 저당권자하고 같아야 된다. 동일한 사람이 된다. 다르면 무효다. 부종성이라는 측면에서. 채무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달라도 예외적으로 그 저당권이 유효인 경우 있다 이 소리야. 그 달라도 유효인 경우를 판례가 예시하고 있는 바가 있지. 3자 합의가 있고 그리고 채권이 등기부상 채권자한테 저당권자한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3자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그 등기부상 채권자한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달라도 그 저당권은 유효다. 그러면 실제로 귀속된 것을 뭘로 본다 그랬지? 앙상불 이렇게 외워둔다 그랬지? 앙상불이 두 문자고 채권 양도에서 양 그 다음에 3 제3자를 한 계약 그 다음에 불가분적 관계. 그러면
그 저당권도 예외적으로 유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판례 사안은 어떤 사냐면 을이 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우리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면 이 갑이 이 사람이 채권자고 실제로 그리고 갑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 설정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누구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잡았냐면 무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잡았어요. 무는 누구냐면 갑의 자녀예요. 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실제 채권자하고 등기부상 저당권자하고 달라요. 그럼 이건 무효야. 무효라고. 물론 이 판례사는 이거보다 살짝 좀 복잡한데 물상보증인 평. 이 사람은 채무자고 이 사람은 물보예요. 물상보증인. 이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병의 채권자인 정. 이 사람이 이 무는 무효다. 무저당권 등기입니다. 무효다. 단순화시키면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 단순화시키면 사안은 이랬는데 단순화시키면 을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무 앞으로 저당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는 무효야. 왜냐하면 실제 채권자하고 등기 채권자가 일치하지 않잖아. 저당권자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저당권은 무효라고 말소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3자 합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갑에 의뢰된 채권이 무한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있다는 게 뭐지? 채권 양도가 있다든가 제3자라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갑하고 무가 을한테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무등기도 예외로 유효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뭘로 봤냐? 갑과 무가 을에서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 그렇게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을로부터 돈을 받든 그 아들이 을로부터 돈을 받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불가분적 관계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불가분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갑하고 무하고 이해 대립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라면 불가분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이 사안에서 갑하고 무가 특별한 불화, 대립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무 등기도 유효다. 이렇게 본 판례다. 말씀 못한다. 이런 취지 판례다. 15페이지를 먼저 가볼게요. 15페이지 가보시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가 이제 같은 취지인데 이것도 사실관계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판결지 1번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판결지 1번이 아니라 판결지 2번. 이건 어떤 뜻이었냐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정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증여. 등기했어. 근데 증여받을 때 어떤 취지였냐면 부담부 증여를 받았어요. 부담부. 즉 그러니까 정이 부모님이고 을이 자식인 것 같아. 정을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으로 을이 등기를 증여받았어요. 문제는 을도 그 등기된 것을 다시 갑한테 그 자식이겠지 증여해줬어요. 등기해왔어. 갑은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요. 처분하니까 누가 문제를 삼냐면 을의 형제 병이 문제를 삼아요. 을이 증여받은 것은 부담부 증여고 물론 이 사람이 그 이후 사망했어요. 증여해준 다음에 사망한 거야. 부담부 증여고 너가 그걸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갑이 삼촌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차용증 같은 거 약정금 채권 얼마 주기로 예를 들어서 얼마 주기로 그것을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시는 어떤 대용으로다가 약정금 얼마 주기로 차용증 같은 거 약정금 채권을 작성해줬어요. 그러면 정이 갑한테 약정금 채권이 있는 거죠. 증서에 따라. 그러면 정이 갑에 대한 채권자고 이 갑 부동산에 등기를 한다면 정 부동산에 대해 정이 저당권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구 앞으로 저당권 등기 해줬냐면 요 사람 앞으로 저당권 등기 했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요 사람 앞으로 저당권 등기 했다. 이 저당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소리예요. 무효다라는 거예요. 실제 채권자는 이 사람이잖아. 병은
채권이 없잖아, 이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이 저당권 등이 무효다. 근데 예외 있지. 삼자 합의가 있고 정의 갑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병한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 양도. 그 채권 양도 없어. 제3자에게 그것도 아니야. 불가합의 채권계.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판례 치이다. 비교 대상인 거죠. 다시 앞으로 10페이지 가보시면 자, 10페이지 그 중하단에 가보면 이런 판례 있죠. 판결의 1번 밑줄.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고, 그러니까 발생이라는 것은 정조건을 말하고 소멸은 해제 조건을 말하는 거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 있어요. 표시되지 않으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해요. 표시돼야지 조건이 된다. 자, 그러면서 11페이지 판결지 2번. 요걸 그 법원 서기보 문제 오늘 나간 자료에 보면 5번에 4번 지문이 있어요. 오늘 나간 자료에 5번에 4번 지문을 가보면 요 문제를, 요 판례를 기출한 거예요. 법원 서기보 문제. 자, 11페이지 판결지 2번을 읽어볼게. 자, 갑과 을이 빌라 분양을 갑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내용의 분양 전습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 계약 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갑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 자, 요게 조건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으로 안 봤어요. 만일 이걸 서기본 문제 있어요. 만일 이걸 조건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분양 물건을 갑이 인수 안 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사람이 갑이 분양계약을 대행하고 수수료 받은 거 있지? 이것까지 다 토해내야 돼요. 조건으로 본다면. 조건이 성취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 계약은 무효잖아. 그러면 기존에 이미 대행한 수수료도 다 토해내야 된다고.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그냥 계약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 안 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이런 문제인 것이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조건 아니다. 조건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이행 안 하면 기존에 자기가 받은 수수료까지 다 토해내야 된다고.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계약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 끄트머리 4줄 밑줄 친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11페이지 판결이 1번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연대채무자가 변제기타 자기 출제로 공동면책 동그라미죠.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연대채무에서는 공동면책시키면 다른 연대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야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대보증이라든가 부진료 연대채무에서는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야 돼. 근데 연대채무는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어. 그냥 공동 면책시키기만 하면 구상권 행사야. 자기 부담 부분 꼭 이상을 변제할 필요 없어. 그냥 쉽게 말해서 변제하기만 하면 다른 연대채무한테 그 비율에 따라 구상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는 거야. 이런 법리가 불가분 채무에도 그렇다라는 거야. 불가분 채무. 부진정 연대채무와 불가분 채무는 달라요. 부진정 채무와 불가분 채무는 다르다. 그래서 불가분 채무도 연대채무와 같이 취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불가분 채무에서 자기 부담 이상을 변제지만 다른 불가분 채무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연대채무처럼 똑같이 처리한다. (12페이지) 이건 판결지 1번에 보면 민간 임대주택이야. 일반 주택 임대차라든가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물론 이제 비슷하게 준용하고 있긴 한데, 민간 임대차라는 측면이고, 판결지 1번은 그런가 보다 해서 꼭 안 보셔도 돼요. 자, 판결지 2번. 이건 기존에도 있었던 판례야. 자, 채권의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좀 이런 얘기지. 대위권 행사할 때, 의리, 병에 대한 권리를 갑이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갑도 의리, 병한테 대항할 사유로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갑이 자신의 독자적 사정에 의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어요. 객관식 문제지. 자, 다시 이건 나중에 이제 판결로 판례집 갈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우리 법무사 시험 2차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다시 채권의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는 채무에 가진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채권자는 갑은 의리, 병한테 대항할 사유로 대항할 수는 있어요. 병한테. 그렇지만 있을 뿐 자기와 즉 갑과 병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의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체크해. 그 판결리 3번은 이런 취지예요.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었어요.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 즉 한국주택공사. 그 다음에 갑은 임차인. 이게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자, 갑의 병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겠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의리란 자가 질권을 설정받았어요. 근질권. 물권이죠. 자, 그리고 근질권에 의해서 요렇게 병한테 근질권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겠지? 그러면 의리, 병에 대한 임차보증금. 근질권이지 물론. 에 기해서 병의 갑에 대한 인도청구권, 대위행사 이렇게 한 거예요. 뭐가 비슷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 또는 보증금 반환 채권 전부 명령 비슷하지? 자, 이때 이 근질권자인 것이고, 자, 병의 갑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대위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병하고 갑 사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돼요. 근데 이 민간 임대차에서는 이 민법상 임대차와 달리 갱신에 관한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갱신 사유가 있는데, 그 갱신이 이 사안에서는 인정된 사례예요. 자, 갱신이 인정되면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가 종료 안 해요. 종료해야지 임대청구권이 인정돼. 그래서 갱신이 된 사유고, 그러면 임대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된다. 자, 문제는 인정 안 됐을 때 이 근질권자, 그래서 병원 값에 묵시갱신이 된 건데, 묵시갱신. 그것이 요자를 해치는 거 아니냐, 근질권자를 해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와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 그런 것이 이제 독자적 사정에 의한 의리, 너하고 너 사이는 나의 권리를 해치면 안 돼. 이게 독자적 사정에 의한 항변이다. 그래서 인정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하나의 이유였었고, 그게 이제 판결의 3번의 사안에서 그 밑에 밑줄, 자, 한국주택토지공사, 즉 임대인이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갱신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밑에 밑줄, 갑과 을 회사의 독자적 사정, 즉 근질권 설정 계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차의 연장, 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근질권자를 해치는 거냐? 동의받은 적은 없어요. 해치는 거 아니다라는 거야. 해치는 거 아니다. 다시 좀 난이도가 있지.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그 판결이 2번이야. 2번이 시험에 나올 거고, 판결 3번은 이제 세모인데, 자, 이 근질권이 설정됐을 때 이 병하고 갑 사이에 묵시갱신이 된 것이 이 사람이 동의 안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해치는 거냐? 해치는 거 아니다. 해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묵시갱신이 이게 민간 임대차라 그랬어요. 그럼 묵시갱신이 된 거고,
그러면 대행사 못한다. 대행사 못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동의 안 받아서 묵시 행세했다 하더라도 요자를 해치는 것 아니다. 즉 민법 352조에 반하는 것 아니다. 352조 뭐라고 되냐면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비용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대행사 못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는 판결지 2번. 12페이지 하단 좀만 더 할게요. 불법행위로 배상하는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 하나므로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채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할 성질이 것이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손해배상을 가해자한테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건 갖고는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야. 확정적이 된다라는 거고. 그 밑에 물론 이제 판결로지 2번 이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선박을 충돌했어요. 충돌했을 때 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물론 선박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데 자 행정처분이 일어났는데 자 즉 그 충돌에 따른 이제 선박을 건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박을 건져 올리려면 그 건져 올리라고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선박을 구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 명령 내리기가 아직 명령이 안 내려진 상태야. 자, 명령을 내려야지 이 피의자가 그에 따라서 그것을 구조하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럼 가해자한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문제인데 아직 행정청이 구체적인 구제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 명령이 인양 구조 명령이지 이것이 명령이 아직 안 내려진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물론 선박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인정돼요. 그 구조에 따른 손해,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된 문제예요. 자, 13페이지 중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요런 판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갑이 을한테 그 X 부동산 토지를 매매했어요. 매수인이죠. 근데 사실 그 토지는 누구 거였냐면 갑게 아니고 갑의 아버지인 A 거였어요. 자, A 토지를 갑이 매도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상속인이 누구였냐면 병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공동 상속이라고 가정하고 2분의 1 상속이라고 가정하고 자, 이럴 때 갑하고 병 사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해요. 자, 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이 토지를 하나 을한테 팔았거든. 물론 타인권리 매매죠. 타인권리 매매. 그렇지만 타인권리 매도 무효는 아니에요.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의무가 있을 뿐인 것이지. 권리를 취득해 이전을 못하게 되면 담보 책임 문 꼴인 거지. 자, 어쨌든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고 개이가 돌아가셨다. 그런 다음에 갑하고 병이 공동 상속인데 병이 뭐라고 말하냐? 형, 이 토지가 땅값이 올라가는데 을한테 등기해주면 안 되지. 아니 등기 안 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에 협의를 하면서 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등기. 자, 일단 첫 번째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병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을이 1015조 단서에서 소급표 제한, 상속재산 협의 분할 소급표 있어요. 소급표 제한을 받는 제3자인지 제3자 아니에요. 왜? 등기 인도를 완전한 취하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이 소리인 거야. 자, 보호받지 못해요. 첫 번째.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판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병이 갑을 적기로 꼬드겼어요. 꼬드겼어. 이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대임할 수도 못해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는데 병이 적극가담 안 했다면 대임할 수 못해. 근데 병이 적극가담했어. 그러면 대입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자, 이때 주의할 점이 대의 말소할 때 이 병등기를 전부 말소시킬 수는 없고 갑, 지분 한도에서만 말소시킬 수가 있어요. 갑, 지분 한도에서. 그게 중요해요. 전부 말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상속세 협의에 관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1025조 단서에 보호받는 제3자. 왜? 등기인으로 완전히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대의 말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만일 병이 갑에 적극 가담했다면, 적극 요청했다면 대의 말소할 수 있는데 대의 말소할 수 있더라도 전부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 지분 한도에서만 대의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전부 말소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별도 시험 문제고. 자, 요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요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원고하고도 물론 이제 공동상속인인데 상속재산 협의나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받았어요. 자, 등기 했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자, 먼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받고 그에 따라 요 사람 앞으로 권리가 취득이 인정됐다는 소리인 거예요. 등기했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피고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등기. 이때 두 번째 요 사람이 원고가 이렇게 말소등기 청구를 했어요. 세 번째 말소등기 청구. 이게 인정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 그에 따라서 원고가 등기했으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면 권리 취득이야.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이야. 소급표 있어. 단 1025조 단서 소급표 제한. 요 사람이 보호받는 제3자. 그렇지. 등기됐으니까. 이 심판에 따라 등기하기 전에 이게 먼저 등기했다고. 그러니까 요 사람이 1025조 단서에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청구할 수 있냐? 말소 청구 할 수 없어요. 단 판례는 또 뭐라고 말하냐? 요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어요. 물론 1025조 단서 조문을 가보면 선의 악의를 구별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냐? 요 사람이 등기 인도로 완전히 취득하면 1025조 단서에 해당할 수 있어. 보호받을 수 있어.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등기해 갔다면. 그런데 이자가 악의라면 말소할 수 있다. 악의라면. 그러면 악의인지는 누가 입증? 요 사람이 입증.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알면서 등기해 갔다? 그럼 보호 못 받는다 이 소리인 거예요. 모르고 등기해 갔다? 그럼 보호 받는다. 자, 1025 단서에 등기했다면 1025 단서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호받을지 말지는 선의 악에 따라 다른데 요자가 이자의 악의를 주장 증명하면 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판례가 이런 판례다라는 거예요. 현 13페이지에 나있는 판례. 14페이지 별 3개짜리 판례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 민법 187조에 상공, 판, 경 4가지 형성적인 판결이 있죠. 자, 그 이행 판결 아니에요. 형성 판결이야.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이야. 물권면 등기가 생겨. 그래서 상소, 상공, 상소, 그다음에 공용징수, 그다음에 판결, 경매. 요 4가지는 지금 원시치로서 등기 안 해도 물권 변경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이야. 근데 이 판례는 어떤 치냐면 판결 주문이 1번, 2번, 3번 있었는데 판결 주문 1번에서 공유 분할 형성 판결을 내려놓고 2번 주문에서 이행 판결을 별도로 내렸어요. 부당한, 모순된 판결이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판결 주문 1항에 형성 판결 내려놓고 2항에 이행 판결 내도 무방하다. 그럼 틀린 거예요. 형성 판결에서 별도 이행 판결을 내리면 모순된 판결이야. 또 이런 식의 전환자 판결이 있지? 자,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이 판결로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소로 재판이 끝났어요. 이 조소도 180세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전환자 판결이죠. 따라서 별도 이 조소로 재판이 끝났을 때는
등기해야지, 등기해야지 물권변동 효과가 생긴다. 여기 이런 판례 있죠? 180주 정을 받는다. 이런 판례 있죠? 같이 알아두시는 거지. 자,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는, 자,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 기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객관식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판례가 몇 개 나와 있고, 또, 조문으로 이렇게 섞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중에 이제 요 판례가 그 중에 하나 판례인데, 권리금 회수 기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런 문제잖아.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임대인한테 임대 체결 체결하였던 주선해줬는데 그 주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자, 그 주선해줬는데 주선을 거절했을 때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안 물어줘도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는 이제 그 조문에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냐 이 소리야. 이 임대인이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이게 사립학교인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렇게 주선해 줬어요. 임대인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그 사립학교법상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체결 체결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고 일반 경쟁에 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거절한 거야. 나 수의계약 못해. 경쟁 붙여야 돼. 이렇게 거절한 거야.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냐? 있다. 이 소리가 있다요. 어렵지 않지? 권리금 회수 기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와서 주선계약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와 관련해서는 이 당해사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시집하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하나 권리금 회수 기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그거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판시사항으로 바로 볼게. 그 마른 목걸이 판시사항이야. 임대인에게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지, 즉, 지금 이제 상가임대차 법이 바뀌기 전에는 5년 동안만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었죠. 상가임대차가 관해서. 근데 지금 바뀌어서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지. 자, 이게 바뀌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5년만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5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갱신요건 못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그게 그 얘기야. 임대인에게 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 그자도 임대인한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또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임대체결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이제 임차인이 주선해 주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영업해야 돼. 아니면 이런 판례도 있어. 재건축해야 돼. 이런 사정은 정당한 사유 아니에요.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를 못 봐. 그러니까 상당히 임차인한테 전향적이에요. 판례가. 전향적.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사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처럼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정당한 사유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안 본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16페이지 그 판례부터 보도록 할게요.